김재원 에세이 아주 작은 형용사. 달은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야 하는 숙제가 있으면 화요일쯤 시작해서 목요일쯤 마무리하고 금요일에 끝을 봅니다. 아이는 다음 월요일까지 내야 하는 숙제를 일요일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숙제를 미리 하면 주말이 편하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는 숙제를 미리 안 해도 주말이 편하답니다. 저는 화장실 휴지를 위로 풀리도록 걸어 놓습니다. 아내는 휴지를 아래로 풀리도록 걸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위로 풀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는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잔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차이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아이가 숙제를 안 해가는 것도 아니고 휴지가 아래로 풀린다고 낭비되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우린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독일의 한 여성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차이가 세계를 만든다고요. 서로 달라서 느끼는 그 차이로 인해 내 세상과 아내의 세상과 아들의 세상 사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그 차이가 서로 대화하게 하고 또 이해하게 합니다. 다행히 닮은 점도 많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못 찾으면 아무 말 없이 셋이 힘을 합쳐 찾아냅니다. 밥을 먹다가 누군가 컵을 깨뜨리면 아무 말 없이 셋이 일어나 각자 역할을 나눠 깨진 컵을 치워냅니다. 세 동그라미가 겹치는 교집합 공간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다행히 겹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식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사실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당황스러운. 여러 해 전 6시 내 고향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버섯, 신백화고에 대한 소식을 보고 간단한 느낌과 클로징 멘트만을 남겨둔 순간이었습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순간 앉아있던 의자가 덜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심 불안했지만 별일 없겠거니 생각하며 하려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앉아있는 유압식 의자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서서히 겨우 느낄 수 있는 정도라 그래도 클로징 멘트를 마칠 때까진 별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성 진행자에게 차례를 넘기고 얼른 마무리하길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제 바람도 무색하게 의자는 계속 내려갔고 제 눈높이는 어느덧 여성 MC 어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른 척 그냥 얼른 끝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말을 마친 여성 진행자가 "근데 왜 그렇게 내려가 계시죠?" 라고 말을 꺼냈고 순간 웃음 폭탄이 터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모면하고자 "그러게요. 제가 몸이 무거워진 모양이네요." 라고 말하며 슬쩍 의자를 올리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1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2명의 리포터와 카메라 감독, FD 등 스태프들은 이미 자지러졌고 부조종실에 있는 PD와 기술 스태프들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습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터진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화면을 리포터 쪽으로 넘겨달라는 의도로 버섯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리포터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신백화고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리포터가 친절하게 웃음을 참으며 답했지만 PD가 웃느라 커트를 못 넘겼습니다. 2번째 시도도 실패입니다. 틈을 봐서 의자를 올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고 얼른 끝내자는 뜻으로 오늘 얼른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하며 여성 진행자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성 MC가 정색을 하고 구제역 파동에 관한 예정된 클로징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라 허벅지를 꼬집고 있었습니다. 2시간 같은 20초가 지나고 김재훈 아나운서 의자 잘 손봐서 내일 찾아뵙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 허벅지를 꼬집은 채 인사하곤 우리는 모두 쓰러졌습니다. 스튜디오는 물론 조정실 모든 스태프들까지 웃음 폭탄을 터뜨렸고 여성 진행자의 엄숙한 클로징 멘트로 엄청난 사고를 선방했다며 자축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을 씻어내고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지우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일은 단지 한낱 가벼운 즐거운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꺼둔 휴대전화를 켜보니 그때부터 생방송을 본 지인들이 보낸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결같이 우스워 죽을 뻔했다는 괜찮으냐는 문자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양국 간부들과 아나운서 동료들의 문자도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영상 링크 연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링크를 연결해 보니 제 방송사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우스운 영상이었습니다. 방송사고 영상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뒤늦게 소문으로 영상을 본 지인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식구들과 참 별일도 다 있단 이야기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고 다 읽을 수도 없는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10수년 만에 연락하는 친구부터 해외에 있는 지인들도 어떻게 봤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잘 봤다는 인사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도국 시사 프로그램까지 금주의 영상으로 뽑혔습니다. 결국 이틀 새 조회수는 28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도 온통 크크크크크 일색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쓴 댓글도 꽤 많았습니다. 작은 실수로 인한 소동은 바다 건너까지 2박 3일 이어졌습니다. 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 사고를 추억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잊을만 하면 방송을 내보내고 처음 인사하는 분들은 꼭 그 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분명 방송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질책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쾌한 사고였습니다. 물론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생방송이고 뒤이어 정시에 시작해야 하는 7시 뉴스가 있어서 정확한 시각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식은땀이 다 흘렀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김소리 아나운서 덕분에 모면했습니다. 터진 웃음을 참으며 클로징 멘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줘서 무사히 시간 안에 마쳤습니다. 김소리 아나운서의 프로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그 90조 영상은 오히려 완성도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누구나 당황스러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이렇게 유쾌하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누군가 함께 모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길 바랍니다. 참, 의자는 유압식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빠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다. 제가 또 몸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공기를 넣었습니다. 한 번이니까 웃으며 넘기지 2번 실수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저는 지금도 의자의 유압 상태를 꼭 챙깁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 개편에서 바로 그 의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대 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소파 외에는 앉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황스러운 순간은 사절입니다. 특히 생방송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나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던 집 근처에는 꽤 넓은 국립공원이 있었습니다. 서너 시간을 걸어도 새로운 길이 나올 만큼 넓은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산책을 다녔지만 아직도 가끔 갈림길마다 멈칫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그곳에 산지 3년 가까이 되니 조금 알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책 중에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2번 생소한 길을 선택했다가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 질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헤맸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이 살던 터라 불안과 함께 갈림길 선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텐데. 불필요한 후회였습니다. 나는 이미 선택을 했고 미로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내가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모릅니다. 심지어 더 나쁜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밀려옵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즉, 나의 지금 인생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타고난 능력과 학창시절 부모와 선생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 넘치는 열정, 최선이라는 노력을 조합하는 함수에 하늘의 선택이라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릇된 열정과 모자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커집니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의 결과가 지금보다 행복하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가지 않은 길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제법 괜찮은 결과가 나와도 그 상황에서 가지 않은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더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3 때 학력고사에 실패한 이후
등 떠밀려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기보다 재수를 했으면 어땠을까? 유학 중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귀국해 아나운서 시험을 보기보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공부를 마쳤다면 어땠을까? 입사 10년이 지나 휴직을 하고 밴쿠버에서 3년을 살기보다 계속 회사에 다녔다면 어땠을까? 물론 나의 선택이 아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을 더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더 잘 자랄 수 있었을까? 28살에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다른 직업을 택했을까? 아버지가 33세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을까? 성향에 따라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면 후회와 상상은 쓸데없는 소모전이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유독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과 미련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불만족에 대한 원인이 자신의 무능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은 가지 않은 길에서 더 가치를 발했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냥 버려지는 선택은 없습니다. 실수처럼, 실패처럼 보여도 분명 다음 선택의 초석이 됐을 겁니다.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에는 숱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불확실성을 담보로 한 숙제입니다. 언제나 완벽한 선택은 없으니까요. 심기일전에서 다음 선택을 준비할 뿐입니다. 어차피 만족은 결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은 길은 결코 더 나은 길이 아닙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도 그렇고 진주의 노래에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말은 목욕탕에서 그리움을 불러들였습니다. 탕 속에서 뜨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른 몸매의 중년 남자가 손을 집어넣어 물 온도를 확인합니다. 그러곤 사라집니다. 잠시 후 아버지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얼굴은 똑같이 닮았고 몸은 훨씬 더 말랐습니다. 말 그대로 바짝 마른 분이었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듯 뼈의 윤곽은 그대로 드러나고 얇은 살집이 붙어 있을 뿐인 몸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목욕탕에서 본 아버지의 몸은 건장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령으로 단련한 몸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중풍 환자가 되고 침상에 누우신 지 6해, 세상 떠나기 직전 아버지 몸은 지금 보는 어르신과 같았습니다. 근육은 마르고 살갗은 주름지고 뼈마저 줄어드는 느낌을 매주 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면서 손으로 느꼈습니다. 탕 속 그 어르신 옆에 앉은 아들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 바라보는 아비 심정인가요? 계속 보자니 그리움에 목매어 탕을 옮겼습니다. 그 탕에서는 세신사의 손놀림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몸을 밀어주던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때 바로 침대에 누워있던
60대 어르신이 비누칠을 한 채 일어섭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30대로 보이는 아들이 탕에서 일어납니다. 그 아들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마 성장 속도가 느린 모양입니다. 아이 같은 표정으로 침대에 눕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는 바로 옆 샤워기에서 비누 묻은 몸을 씻으면서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마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니, 어르신이 젊었을 때는 직접 씻겼을 겁니다. 지금도 손수 씻기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따라 부자지간이 많습니다. 어린 아들의 작은 몸을 씻기는 젊은 아빠도 있습니다. 그 아빠도 곧 나이가 들겠지요. 아까 탕에서 본 마른 몸매의 부자가 신랑이 중입니다. 환갑 지난 아들은 아버지의 몸을 씻겨 드리겠다고 하고, 팔순 지난 아버지는 혼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신사 침대에서는 나이든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는 그 마른 몸 어찌 씻으실까요? 군에 있는 아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유난히 그리운 날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고마운 날입니다. 내 몸도 곧 말라가겠지요. 그 길은 꽤 멀었습니다. 농협 앞에 내려서 묘지 입구까지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흙바닥에 먼지 뿜는 트럭이 수시로 지나갔습니다.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와 저는 길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서너 번의 갈림길은 갈 때마다 혼돈과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작 봄, 가을마다 가는 길이었지만 택시를 탄 기억은 없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안 건 제법 나이가 든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10m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가셨고 어린 난 젠걸음으로 그 뒤를 바쁘게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간격이 벌어지면 뒤를 돌아보며 숨을 돌리셨고 내가 닿을 듯 도착하면 이내 곧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서 엄마 산소를 찾는 어린 외아들의 발걸음은 그다지 경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를 향한 그리움보다 아버지와의 외출에 거는 기대감보다 얼른 이 시간이 빨리 끝나주기만을 바라는 준비 덜 된 발표라도 앞둔 초등학생 심정이었습니다. 내 손에는 늘 농협 앞 꽃집에서 산 흰 종이에 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아버지 가방에는 엄마 산소에 놓아둘 배와 사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멀고 먼 그 길을 다시 걸어보고 싶습니다. 버거운, 때로는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버겁기만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불투명한 미래, 불편한 사람들 모두 등 위에 짊어진 버거운 짐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행하는 제 모습을 생각합니다. 낯선 곳을 헤매고 다니는 여행자의 배낭도 버겁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여행자이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불투명한 내일도 불친절한 사람들도 그다지 버겁지 않습니다.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리가 누추한 것도, 먹는 것이 부실해도, 옷이 땀에 젖어도 여행자의 정체성으로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행은 여행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찾고, 다른 일을 만나고,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는 긴 여행일 뿐입니다. 선한.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착한 사람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지요. 선하다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착하다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어떤 형용사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착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반장, 부반장들에게 착한 어린이라고 쓴 배지를 달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반장이라는 배지보다 위화감을 덜 준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반장, 부반장이라고 꼭 착한 어린이는 아니었을 텐데요. 어쩌면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처럼 느끼게 하고 싶었을까요? 요즘은 착한이라는 단어에 수동적인 느낌이 강해 불편해졌습니다. 오히려 가격이라는 명사 앞에 더 자주 붙습니다. 어쨌든 저도 착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늘 선한 사람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던 에토스가 아닐까요? 요즘에는 선한이라는 말이 영향력이라는 명사와 잘 어울립니다. 일종의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거겠지요.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25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사원입니다. 앞으로도 부장이나 실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 분위기상 그리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관리 차원의 리더십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직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은 끼치고 싶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칠레 광산의 붕괴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33명에게는 3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먼저 작업 반장 루이스 우루스와 말 그대로 반장입니다. 다음은 간호사 출신의 요나 베리어스, 건강을 챙겼겠지요. 그리고 최고령자 63살의 마리오 고메스입니다. 2달 넘게 광부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는군요. 달팽이는 앞에 가는 달팽이를 따라간답니다. 달팽이는 근육 이동이 아니라 분비물을 타고 이동합니다. 앞에 간 달팽이의 분비액을 타고 가면 훨씬 수월하다는군요. 왠지 달팽이 앞에서 사람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작은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보는 10명의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제 강연을 듣는 한 사람의 청자에게 깊은 감동을, 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은 한 명의 학생에게 인생의 작은 변화의 출발점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꿈꾼다면 우리 세상은 하나의 줄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돌 친구들도 팀에서 저마다 담당이 있습니다. 저는 위로 담당입니다. 솔직한. 대중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솔직함은 말이 아닌 삶에서 드러납니다. 가끔 유명 인사들의 삶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들이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꽤 다른 경우입니다. 이처럼 결국 실체는 드러납니다. 솔직하지 못한 삶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솔직하지 못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부분 자신을 비난하는 대중을 탓합니다. 한 유명인이 빈민가에 어린이 쉼터를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인은 설립에 필요한 돈을 NGO 단체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문제가 생겼으니 그 돈을 잠깐만 다시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돌려주었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이 된 상태라는군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도 쉼터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가 어렵게 듣게 된 사연입니다. 솔직함은 인간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인생사의 관계 형성과 유지의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인다는 것은 속는 사람들 안에 자신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제발 그 유명 인사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요. 신속한. 공항 나들이를 나가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어느 줄에 설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환전, 보험, 로밍.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출국장 입구, 보안 검사, 출국 심사. 어느 줄에 서야 먼저 갈지 등의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짧아 보이는 줄에 서도 꼭 복병에 한 사람 끼어 있고 긴 줄에 서면 괜히 시간 손해 보는 것 같고 막상 일찍 들어간다 해도 할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꼭 판단의 성패가 앞으로의 여행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오늘은 별로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지 말고 순리대로 가야지 다짐하곤 합니다. 게이트로 가는 셔틀 트레인 안에서
중년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거봐, 여보, 당신이 로밍을 먼저 갔으면 우리 덜 기다렸다니까. 그래봐야 끼케야 5분도 안 돼. 남편이 답합니다. 네 식구가 5분이면 20분이야. 인생을 그만큼 먼저 사는 거라고. 아내는 여전히 당당합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하니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맞겠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 위로되지만 옆에서 들어보니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다음부턴 순리대로 가렵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한 감정 소모도 크고요. 기나긴 인생 5분 먼저 산들 부귀영화가 기다릴지 사고가 기다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여행 내내 신속한 결정의 성공률은 낮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하나 바꾼 건데 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평생을 따지면 오늘 손해본 돈과 시간은 언젠가 내가 본 이익의 반환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번 시간, 저렇게 쓰고 이렇게 아낀 돈, 저렇게 낭비합니다. 결국 총량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손해본 것만 크게 보여서 미처 모를 뿐입니다. 싱그러운 책을 읽는 것조차 아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전주 출장길에 선배 집에 하루 머문 적이 있습니다. 캠핑 장비를 챙겨 섬진강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리 옥수수와 사과, 커피, 책을 챙겼습니다. 캠핑 의자에 눕자마자 스마트폰 음악을 켰습니다. 성민재의 더블 베이스 연주 음반 언플러그드입니다. 세상과 연결된 플러그를 뽑은 순간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입니다. 손대지 않은 자연스러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바람과 강물의 흐름을 느끼면서 책을 찾았습니다. 순간 책 읽기에는 아까운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과 시간이 주는 기쁨을 책과 바꿀 순 없었습니다. 순간 풍광이 책이 됩니다. 나란히 선 나무들이 활자가 됩니다. 고든 나무, 굽은 나무, 숙인 나무, 미처 못 자란 나무가 글자가 됩니다. 아직 하늘이라는 여백도 남아 있습니다. 산 위에 하얀 꽃나무가 벌채를 가까스로 모면한 모양입니다. 왼쪽은 민둥산인데 오른편 흰 꽃나무가 살아남았습니다. 강물의 흐름도 시시각각 바뀝니다. 흐르던 물길이 퍼지고 퍼지던 물길이 모입니다. 바람이 강에 글을 쓰는 모양입니다. 곳곳에 놓인 바위가 사파입니다. 다들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꽃도 빼곡한 단어들입니다. 결코 그냥 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싫다는 듯 바람을 불러 몸을 흔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어려운 철학책을 읽듯 글자는 읽히는데 저자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나무도 강물도 들꽃도 바람도 분명 뭐라 말하는데 말이 짧은 나는 언어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왜일까요?
바람이 싣고 온 냄새도 싱그럽습니다. 색안경도 벗고 모자도 뒤로 넘깁니다. 오롯이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간의 그림은 카메라도 잡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니 나무의 실루엣이 그려집니다. 내 마음에도 나무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풍광을 놔두고 어느새 잠들까봐 걱정입니다. 어느새 더블 베이스와 피아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음악 파일 폴더가 바뀌듯 자연의 소리가 켜졌습니다. 강물 소리, 바람 소리가 제법 악보를 지킵니다. 그러고 보니 음악을 듣기도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흐르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한결같은 풍광도 다르게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다르게 느낍니다. 제 인생도 흐른다면 매 순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쩌면 모든 흐르는 것들은 싱그럽습니다. 바람도, 강물도, 시간도, 인생도 싱싱하고 맑은 향기가 있습니다. 코끝이 시원해지는 그런 향기 말입니다. 올라가는 기차 시간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기차 안에서 섬진강의 위로를 되새기렵니다. 이제 옥수수를 먹어야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먹기에 아까운 시간은 없는 모양입니다.